이 유동성의 힘이 지난 15년 정도 동안 미국의 S&P 500가 이거를 올렸던 중요한 힘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채권 금리가 높잖아요. 채권 쪽에 여러 가지 그 픽스드 인컴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에 넣었던 기대감을 지난 10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10년은 좀 낮춰야 된다. 제 생각에는 배분을 좀 이제 그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 책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1960년대 대포와 버터 정책이 대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됐다고 하셨는데 경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던 케인스주의 자신감 왜 무너진 건가요? 네. 그게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아까 어빙피셔 이후로 케인스. 네, 그 이후로 우리가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한 50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걸로 대공황도 이겨내고 뭐 2차 세계대전도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50년, 그다음 60년 뭐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케네디 이후에 린든 존슨이 자, 그때까지는 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재정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었고. 네. 근데 린든 존슨이 케네디 이후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위대한 사회, 특히 이제 혜택을 못 받았던 흑인, 또 뭐 저소득층. 원래 미국은 자조법 그래가지고 이제 빈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열심히 하지 않아,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잘 돕지 않았었어요. 그런 사회보장 이게 잘 안 돼 있었는데, 자, 린든 존슨이 이제 주로 사회보장 정책들이죠. 메디케어, 노령자들,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그다음에 민권법, 흑인 민권법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버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토킹만 사건으로 베트남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죠. 총과 버터 두 가지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실제 6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도 괜찮았고 물가도 상당히 1, 2%로 낮은 선거전이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정책들을 피게 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지고 돈을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70년대 오일 쇼크만 생각하고 있지 실은 이 원인이 70년대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케인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오일 쇼크가 문제야. 외부 충격. 그러면은 그 유가 충격만 좀 낮추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그 정책을 그 미봉책으로만 했어요. 우리 허리띠 졸라매서 유가 기름 쓰지 말기. 기름 쓰지 말기. 그다음에 휩이라고 해가지고 자 인플레이션을 뭐 채찍으로 막 잡아내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그게 케인즈주의였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는 이제 당연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자 그런 생각들이 실은 이제 도전에 완전히 부딪히게 된 게 60년대하고 70년대의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의 대표인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통화가 엄청나게 풀려 있는 것들이 실제 그 다음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거는 자극이 됐을 뿐이지 핵심적인 원인은 이렇게 많이 풀린 통화량이다.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지 않고서는 강력 엄청난 대책을 통해서 이걸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데 그대로 갔죠. 그래서 이게 케인즈주의가 실은 29년 대공황부터 70년대 말까지를 거의 주도했는데 결국 정부 주도의 이 경제 정책들이 거의 문제가 나서 이게 정부의 실패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80년대 이후로 정부가 약해지고 이제 시장 중심으로 그 신자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통화주의 학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게 시장, 경제 정책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이런 게 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량이 풀리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큰 씨앗이 되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통화량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풀린 게 있고 또 추석 때 더 풀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 자극한 요소가 될 텐데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정부가 돈을 풀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요? 그게 지금 뭐 추석 때 뭐 좀 돈을 푼다 뭐 요 정도라기보다는 좀 더 큰 변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푼 케이스는 실은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같이 보시면 좋은데 100년의 그 미국의 경제 철학 한번 보시면요. 1900년대 초반에는 JP 모건, 록펠러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했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대공황을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는 중심이 실은 월스트리트였고 뉴욕입니다. 자,
자유방임주의로 마음대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대공황 이후에 한 50년의 그 케인즈주의 때는 중심이 월가가 아니고요.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이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풉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정도 확대하고, 자, 제조업 중심으로도 가고, 자, 이래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다 이겨내고, 그러다가 무리합니다. 무리하면서 이제 중반에 위대한 사회와 베트남 전쟁 등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이게 시장의 실패인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시장 실패로 다시 중심이 정부가 아니라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레이건 때죠. 그래서 한 40년 동안을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의 이제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요하고 성장이나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하고 이런 시대를 40년 살았는데 이렇게 신자유주의로 막 살다 보니까 여기서도 폐해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마구 개발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전 세계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코로나라는 절대적인 위기가 생겼고 그 뒤로 다시 이제 마음껏 풀어낸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가 다시 엄청난 돈을 풀어내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풀면은 정부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가 그랬고, 실은 이때가 그렇습니다. 그 연방정부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커진 때가 이때고요. 그 전에 실은 돈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미국도. 이때 다시 엄청나게 트럼프, 바이든 이때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지금은 여기서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좌파도 우파도 누구나 다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때가 그런 시대였고요. 이때는 좌파를 하더라도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 그러니까 클린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자유주의였어요. 클린턴도. 그리고 이때는 닉슨인데, 공화당인데, 네. 나도 케인즈주의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좌파 우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대가 더 중요합니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네. 것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정부가 중심이 되는 시대. 40년 동안은 시장의 월가가.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증권사 리포트만 보면 돼요. 또는 경제연구소 리포트 보면은 거의 90%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때 뭘 봤습니까? 정부 중심일 때는. 자, 경제 분석은 실은 50%만 보고요. 자, 워싱턴입니다. 정치적인 거, 지정학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이거를 보지 않으면 경제는 반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그런 느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초입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월가만 보면은 잘 안 맞는 것들이죠.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풀렸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정부 중심으로 당분간은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또 몰수 증서로 불리고 주식의 죽음이 선언된 시대. 채권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무너진 건가요? 그럼 그때? 네. 1960년대, 1970년대를 이제 보면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요. 네. 70년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 오일 쇼크 두 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연방 기금 금리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로 내리죠. 안정 찾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한 5%에서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거를 가지고 스티키 인플레이션. 그래서 원래 제 책 제목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걸 하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이미 인플레이션 들어간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것도 스티키가 끈적인데 이 더운 날 누가 이걸. 바로 한도.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이 스티키입니다. 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아까 임금 말씀드릴 때 물가 연동제 때문에 5%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아서본즈가 이렇게 금리를 뒤늦게 올리고 했던 걸 보니까 연준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거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슬슬 오르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이란 혁명 때문에 오일 쇼크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왜? 지난번에 사재기를 했었거든요. 사재기를 했는데 왜? 통제해가지고 첫 번째 때 닉슨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임금하고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닉슨 쇼크 때 기억나시죠? 1971년 8월 15일, 8월 15일인데요. 그때 닉슨 쇼크로 금태환 정지 하고 자, 그때 그거와 동시에 임금하고 생필품 등등의 가격을 통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가 어땠을까요? 금을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다른 나라들이 니네 그 베트남 전쟁하고 뭐 쓴다고 해서 돈이 막 엄청 나가고 하니까 못 믿겠어. 돈 내놔 이랬거든요. 금 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닉슨이 참다가 우리 못 해주겠어 했던 게 이제 닉슨 쇼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닉슨 쇼크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네. 금태환이 정지되는 아주 전 세계적인 쇼크가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 이게 금 1온스 35달러 딱 해놨는데 이게 금하고 연동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근본이제, 은본이제, 상품화폐. 네. 그런데 이 다음부터를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용화폐. 그러면 금은 폭등하잖아요. 그럼 거기 연결돼 있던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니까 네.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수출 기업으로는 약세가 되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네. 경제 성장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닉슨이 재선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통제했어요. 그랬더니 기업은 수출은 잘 되는데 가격이 통제되니까 네. 이거 상품을 더 만들어야 되나? 왜냐 아무리 이 원자재가 비싼데 전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했습니다. 상품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재기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오일 쇼크, 이란 혁명 발생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오일 쇼크 때 사재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이제 사재기 하겠지. 사야지. 막 엄마, 할머니 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사라고 라면부터 해가지고 빨리 사라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첫 번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고 금리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때가 볼코군요. 작살이 볼코가 나타난 게 이제 1979년 말입니다. 이 이미지 분들 누구죠? 이분이 볼코고요. 이분이 볼코구나. 예, 이 2m 넘는 볼코. 볼코가 2m 넘어요? 볼코가 2m 넘어가지고 금리가 가장 높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는 키가 작아가지고 내려갔다가 자넷 옐런일 때는 땅바닥을 기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키로 얘기하는데 네. 레이건도 컸는데 이 사람 엄청 커가지고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 이게 지금 브리짓 워터 레이 달리오가 네. 이게 지난 70년대예요. 두 번의 인플레이션을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거예요. 잘못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빨간 거고 파란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파란 거는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빨간 거는 지금입니다. 2020년대. 비슷하죠? 여기서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갈 수 네, 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모습을 잠깐만요. 지금 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은 2020년대의 초반에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네. 그거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제 9%고 저기 파란색은 좀 더 높고 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한 이 정도로 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것도 실은 되게 높은 거라서 그 우리가 70년대를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2020년대도 나중에 이때도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할 것 같아서 책을 쓴 거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때랑 똑같진 않지만 그때는 고금리고 지금은 약간 중금리 정도. 왜냐하면 요거뿐 아니라 그때랑 다른 우리가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들이 그전 40년하고 달리 이 상승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복합적인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한 지난 2010년대에 봤던 뭐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 뭐 이걸로 주가 상승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아주 급락을 하게 된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대는 채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말은 좀 이상한 말이고요. 네.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네. 초반은 하면 안 되고 후반은 해야 되죠. 후반에 반드시 해야 되죠. 이 시작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70년대를 봤을 때 70년대 초반은 하면 다 깨졌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80년 정도, 79, 80, 80년 이때 볼거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나서는 해야 되죠. 그때부터 40년 동안 채권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가장 안 좋았던 채권이 그 다음에 20년 동안 가장 좋은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좋죠. 저기 70년대 좋았다 그랬죠. 초반이 좋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떨어지고요. 금은 또 거꾸로입니다. 초반이 좋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70 이렇게 봤을 때 이 타이밍을 잘 보고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 특히 금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80년대 이후로 20년 정도 동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부 영상에서도 잠깐 코멘트 나왔던 건데 장기 채권 매수 시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서 5%, 6% 1년 특판 뭐 예적금 이런 거 나와요. 혹시 그때 장기 채권을 사는 거는 어떻게 타이밍이 좀 비슷하게 겹치나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5% 나왔는데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6%, 7%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거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 채권을 사러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5%가 나왔는데 그럼 그게 고점이냐?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5%가 6%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여기냐는 채권 전문가들이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고점이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기계적으로 딱 나오는 지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고점이랑 똑같다는 거죠. 방금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1979년 그 볼코의 초고금리 극약 처방은 어떤 대응이었고 그 극심한 고통과 성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979년 10월인데요. 그때 볼코가 이때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79년 아마 10월일 겁니다. 그때 토요일인 밤인데요. 8월에 취임했으니까 볼코를 이제 임명한 사람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이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볼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줬어요.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밤에 민준 위원들을 모아놓고 급격하게 금리를 한 20%씩 확 처음에는 뭐 13, 그 다음에 20 이렇게 올려버렸는데요. 난리가 났죠.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일단 주식시장 난리 났겠네요. 주식시장뿐 아니라 뭐 채권 시장이 더 난리가 났었고, 그럼 이제 조달 금리가 20%라는 거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커예요? 조커. 아, 이게 그 당시에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의 배경이 뉴욕의 81년, 79년, 70년대 말의 뉴욕입니다. 70년 초반의 배경은 이 택시 드라이버라고 이 조디 포스도 나오고 로버트 니로도 나오는데, 요거는 70년 초반의 미국의 분위기, 미국 초반의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고요. 후반은 조커의 배경입니다. 70, 80. 조커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근데 왜 나쁜 놈이 되었는가? 그렇죠. 처음부터 나쁜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효자잖아요. 맞아요. 홀어머니를 임대주택에. 자, 아서였죠. 근데 아서가 직업은 어릿광대니까 마케팅. 그런데 볼코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회사가 망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잡을 찾으려고 뭐 지하철도 가고 뭐 찾다가 길거리인가요? 지하철인가요? 이상한 애들한테 얻어 터지면서 맞아요. 평범한 시민이 악당이 되는 과정을 그렸어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요. 실은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건데, 묻지마 범죄로 있잖아요. 신림동에 기억나시죠? 요게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아까 제가 매크로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어디만 좋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막 튀어나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상황도 지금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벌고 이게 아니고 70년대 후반입니다. 경기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막 높아지는데 인플레는 높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되게 괜찮은 겁니다. 그죠? 이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를 풀려 돈을 풀 수도 없고, 인플레 잡으면 더 큰일 날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70년대, 80년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우리로서도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볼코가 금리를 올린 시점, 20%씩 올린 시점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석을 경제로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치, 경제, 지정학, 이거를 통틀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커가 탄생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배경들이, 실은 이 조커 배경은 이랬습니다. 이게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치안이 엉망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 미국에서 60년대부터 사람들이 지방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뉴욕시 채권, 이런 채권 투자를 하는데, 왜냐면 비과세 때문에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우리가 세금에 브라켓 크립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내가 세금이 원래 받게 되는 게 한 1,000만 원을 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그 전에 한 800, 900이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적인 이 수익이 높아지면은 1,000만 원을 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60년대 후반부터 지방채, 비과세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뉴욕시가 방만하게 경험하다가 파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포드한테 돈 달라고 했으니까 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드롭 데드예요. 이건 그 당시 기사예요? 네, 대통령이 뉴욕시 나가 죽어라, 드롭 데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자, 이게 겨우겨우 뉴욕시를 살아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공무원들을 대거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들을 줄입니다. 소방서를 줄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엉망이 된 조커의 배경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뉴욕의 상황이에요. 연결되는 게 있고. 뉴욕의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는 베트남전에서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애들이 미쳐버린 거죠. 애들이 밤거리를 횡행하다가 이게 실은 뉴욕의 밤거리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 볼코가 이 금리를 올리는 이 시점들이 이게 되게 위험한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볼코가 금리를 딱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설이 아주 골 때립니다. 신문 사설이. 그 전에 이제 잘 못한 연준 의장을 우리가 아서 번즈 유명하거든요. 잘 못한 사람을 평가받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닉슨 대통령 친구기도 했는데 닉슨이 금리 올리라고 하면 뭐 올리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막 아바타처럼.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 제일 잘 못한 사람을 아서번즈라고 얘기하는데 아서번즈는 못하고 폴 볼커는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유명하죠. 아니 근데 잠깐 짤막하게 요 분은 왜 윌리엄 밀러 잠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잘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빨리 끝났는데 잘리진 않았어요. 더 좋은 데로 가긴 했어. 네. 재무부 장관도 했으니까. 근데 이 둘이 제일 극명하게 비교되거든요. 네. 근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서번즈는 일단 학위를 볼게요. 이 사람은 박사예요. 그다음에 어느 대학 유명한 교수였고요. 닉슨하고 같이 아주 오랫동안 미국 경제자문을 공화당 경제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학계나 뭐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이고 뭐가 되게 유명하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박사. 네. 폴 볼커는 석사예요. 근데 재무부 공무원.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아서번즈는 못했고 폴 볼커는 과감하게 했고 무슨 차이일까? 폴 볼커가 이제 금리를 20%씩 올리고 그랬을 때 다음날 볼커 올렸을 때 그 다음날 신문의 반응. 사설이에요. 뉴욕타임즈 사설. 욕은 이만큼 나오지만 할 수 없다. 왜? 아서번즈가 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네. 이럴 때 반응은 야,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올려? 반발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럴까? 케인즈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 거의 100년 동안 전쟁 때 말고는 거의 인플레가 없었어요. 우리는 인플레가 원래 없어. 그리고 케인즈주의에 따르면 이 처방은 경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물가 있더라도 금리를 올리면 안 돼. 근데 너 왜 올려? 라고 반발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실은.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서번즈가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실은 네. 그 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케인즈주의 한복판에 있어서. 근데 10년 지났던 폴 볼커 때는 뉴욕타임즈 사설이 뭐냐면 뉴욕타임즈니까 약간 민주당 계열이고 또 케인즈주의입니다. 할 수 없어. 네. 왜? 이게 10년을 괴롭혔어요, 미국을.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인플레 먼저 잡자. 동의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실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한 겁니다. 그 가운데 폴 볼커가 지른 건데 혼자 지른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면서 보통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금리를 올리니까 아까 조커에 나왔던 것처럼 애들이 파산하고 결에 쫓겨나고 막 트랙터 들고 와가지고 폴 볼커 죽인다고 난리치고 막 사회가 엉망이 됐는데 일단 예봉이 꺾이면서 바로 이 다음에 있었던 대선에서 카터가 떨어지고 레이건이 당선이 됩니다. 레이건 당선의 1등 공신 폴 볼커. 네. 자, 그래서 레이건이 이제 백악관 만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재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요. 네. 자, 그래서 폴 볼커를 초청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수고했어. 근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랬더니 폴 볼커가 얘기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의 예봉은 꺾었는데 금리 올려서 그다음에 금리 올린 뿐 아니라 통화량을 엄청나게 줄여버려요. 아까 말했던 케인즈주의에서 실은 통화주의로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줄여버리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예봉은 꺾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임금이 물가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뭐 GM이든 이런 업체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데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꺾어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래 그거 내가 전공이야. 바로 다음 날부터 노조 탄압.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꺾었던 거는 단순한 폴 볼커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실은 케인즈주의에서의 그 신자유주의로 특히 통화주의 중심의 이거로의 경제 철학의 변화가 엄청나게 컸고 이게 성공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대를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됐고 그래서 실은 생각의 전환이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볼커가 뭐 천재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배경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또 잘못하면은 지금도 올 수가 있고 지금 연준은 그나마 나은 상태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채권은 볼커가 금리 올렸을 때 이때 사야죠. 봐봐요. 그렇죠. 쭉 내려가잖아. 그죠? 40년 동안 제로금리까지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주식이 잘 나가고 했던 것들이 그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대한 변화는 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니까 자 이렇게 쭉 말씀을 40년 동안 우리가 낮은 금리, 낮은 인플레이션에 살 수 있었다. 그러면 1960에서 80년대 미국을 마지막 정리한 질문 드리면 반대로 이 시기에 불을 늘린 사람들도 있는데 버핏의 뭐 시즈캔디 인수처럼 인플레이션 해체 성공한 분들은 뭘 했나요? 미국 70년대 주가는 여기 급락한 후에 약간 올라갔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기 78년도 이때까지는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약간.
100에서 한 150 정도 횡보인데 매년 한 10%씩 뭐 8%씩 9%씩 인플레이션 까지니까 실제로는 반토막 난 거죠. 채권은 더 날아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 좀 날아갔는데 이때는 채권이 제일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안 좋았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금이죠. 왜냐하면 아까 닉슨 쇼크 때 금하고 달러의 연동이 끊어지면서 금이 로켓처럼 날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거의 막 수직으로 상승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아마 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재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주택이 22,000 정도가 평균 주가 70년대가 22,000불이었다가 이게 중간에 한 44,000 그 다음에 1980년쯤에는 62,000 정도로 거의 이 2배 반 정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초반에 좀 좋았고요. 후반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에 따라서 주택이 상승하는 속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도 쭉 갔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나마 평타를 치면서 쭉 갔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80년대부터 금값 폭락하고 원재가 폭락하면서 그 두 가지 자산이 실은 폭락을 했고 부동산은 그래도 꾸준히 갔기 때문에 실은 가장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는 70년대까지는 그래서 채권 주식은 아니고 금이 최고, 그 다음에 원자재, 원유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한 3등인데 그 뒤에도 부동산은 쭉 갔고 원자재와 금은 떨어지고 주식과 채권은 이제 1, 2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점 때 잘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핏의 시즈 캔디는요? 그때 이때 산 겁니다. 1978, 89년대요. 이때 잘 봐야 될 게 이제 이게 이렇게 헤매잖아요. 주식이 막 헤매고 하니까. 이때 1970년대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니프티 50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50 종목. 자, 맥도날드 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절대 안 망해. 뭐 쭉, 그리고 앞으로 쭉 좋아질 거야. 라고 샀다가 이것도 반토막 나는 상황이 70년대가 된 건데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79년 8월 13일. 볼코가 금리 올리기 전이에요. 제목 보세요. 주식의 죽음. 이게 비즈니스 위크라는 그 당시에 대문짝만하게 주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주식 투자는 아무도 안 할 거다.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 지금보다 더 충격받아가지고 다 찔리로 흩어졌고 아마 박살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 시장으로 안 돌아올 거다라고 했던 게 대문짝만하게 넣었던 게 79년 8월 13일인데 이게 거의 저점이에요. 진짜 저점은 82년 정도인데 그 다음에도 좀 몇 년을 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시작한 게 82고 83년도에 이제 바뀝니다. 주식의 재탄생. 그리고 나서 이게 한 20년 날아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년대는 주식 채권 다 엉망인데 70년 후반 80년, 워렌 버핏도 잘했지만 그때 이 변화를 잘 타야 돼요. 그럴 때 일단 80년대는 주식도 좋긴 했는데요. 채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채권이 했던 게 거의 탑픽이었고요. 90년대는 채권도 좋았지만 주식이 좋았어요. 그 IT 버블까지 연결되는 그 10년. 근데 또 뒤로 얘기하자면요. 2000년대 10년은 주식은 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P 500과 뭐 이제 나스닥 이런 걸 하면 쭉 갈 거라고 보시는데요. 천만에 만만해. 보시면 70년대 완전 반토막이죠. 이 인플레 감안하면 실제. 그 다음에 82년부터 2000년까지 좋았어요. 2000년부터 2009년, 10년까지가 꽝이에요. 잘못하면은 S&P 500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S&P 500 뭐 추종하는 지수 ETF, SPY라든가 VO라든가 그다음에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꾸준히 사모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대를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꾸준히 우상향이 아니라 한 10년이나 뭐 이 정도 터울을 두고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100년 이렇게 봤을 때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어느 때 올라간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괜찮은 성격이 나오더란데 그래서 최고 낙폭 같은 것들을 잘 보시고 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내가 갑자기 가다가 뭐 1억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이클을 잘못 타서 반토막 나거나 뭐 한 30%만 남으면 그 다음에 어느 때 오를 수는 있지만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한 40% 정도에 손절하고 나 당분간 안 볼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미 오르고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마젤란 펀드라고 피터 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 뭐 전설적인 건 냈죠. 그런데 실제 거기 수익 낸 사람은 그만큼 못 냈던 게 이게 손실이 나니까 안 본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 사이클을 못 한 건데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두고 한 50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과 이거 중심으로 해서 60년부터 이 2026년까지의 그 인플레이션, 채권, 주식 어느 때 뭐가 좋고 어느 때 뭐가 나빴는지를 쭉 보시면
이게 전체가 아마 통으로 보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5에서 10년은 금은, 원자재, 부동산, 주식, 채권 좀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2010년대 특히 2010 한 몇 년 이후부터는 저기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등등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너무너무 낮아서, 제가 자산 배분 하는데 채권, 뭐 주식, 대체 이렇게 있는데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긴 해야 되니까 최소로 합니다. 원래 적당할 때는 뭐 한 30, 40 더 쓰면 한 20이나 10 두고 너무너무 적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뭐 대체도 늘리고 주식에 늘리고. 그래서 이 유동성의 힘이 지난 10년 정도, 15년 정도 동안 미국의 S&P 500가 이거를 올렸던 중요한 힘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채권 금리가 높잖아요. 4.5, 그 다음에 30년 뭐 5.2, 그러면 미국채가 그 정도인데 채권 쪽에 여러 가지 그 픽스드 인컴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주식에 어떤 기대감을 지난 10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10년은 좀 낮춰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그동안 10몇 프로 낮다고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계적인 것들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클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분을 좀 이제 주식이 집중 70 했다면 이제 줄여서 뭐 한 50, 40 정도 줄이시고 채권 어떤 비중을 이제 늘리시고, 그 다음에 대체 같은 것들도 늘리시고 하는 방법이 중요해졌다. 그 시대별 대응에 서독, 일본, 영국은 좀 어떻게 대응했나요?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서유럽의 선진국들인데요. 일단 독일하고 일본이 상당히 대응을 잘했죠. 네. 그 다음에 영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엉망이 됐었죠. 그 선진국 중에서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 별로 없는데 우리보다 빨리. 자, 여기서 먼저 서독이 왜 이렇게 그 대응을 잘했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까 아서번지라든가 그 연준이라든가 여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똑같은 시점에 독일은 또는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렇죠.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닉슨 쇼크가 71년 8월 15일 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금 1온스 35달러 연동되는 달러에다가 모든 나라들의 통화가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깨지니까 변동환율로 바뀝니다.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70년대에 이 오일 쇼크가 생기니까 먼저 이제 그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습니다. 물가가 막 8%씩 오르고 하니까. 근데 이랬을 때 서독의 분데스방크죠. 네, 마르크화를 가지고 얘들이 대응을 하는데 금리를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아까 아서번즈는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히니까 바로 금리를 내리죠. 경기 침체가 좀 생겨서, 경기 침체 때는 케인즈주의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 때는 금리를 좀 내려서 대응하고, 이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 케인즈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어떻게 했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립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없이 완전히 잡습니다. 요게 분데스방크. 그래서 마르크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플레이션 때는 첫 번째부터 이 깔렸던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통화량도 줄입니다. 그 통화주의로 처음부터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높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낮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70년대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은. 그래서 마르크화가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70년대를 어떻게 극복했냐에 따라서 마르크화가 안전자산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요거. 그 다음에 일본은 첫 번째는 오일 쇼크 때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 그 의존도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생겼을 때 물가가 거의 뭐 20% 정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 경기 침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금리도 올리기도 했는데 얘들도 여기 때처럼 비슷하게 금리를 좀 인하하기도 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특히 닉슨 쇼크 때 이게 풀리니까 엔고가 됐고요. 마르크도 그렇지만 엔화도 고평가가 좀 되기 시작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갔을 때 금리도 인하하고 재정 지출도 하고 통화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오일 쇼크 때 아까 20 몇 %씩 이렇게 당하니까 75년, 76년 이때 좀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원유를 많이 쓰는 중화공업 위주로 갔던 것들을 조금 변화시켜서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IT, 전자제품, 첨단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일본의 종신고용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노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해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까 임금, 물가, 연동 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걸 막으면서 8% 정도로 딴 데는 막 이렇게 10% 넘어가는데 그 나름대로 8% 정도로 방어를 하면서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는 식으로 모범 국가가 되면서 다시 엔화도 70년대를 잘 겪으면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일본이 2차 때를 더 잘했다는 더 거죠. 잘했던 겁니다. 예, 노사 대타협 이런 걸 통해서 임금 상승이 문제라는 거를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종신고용과 노사 대타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잘 방어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영국은 좀 문제였는데 이게 그 위대한 사회 비슷하게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거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능력은 되지 않았던 영국이 무리하게 사회복지 정책을 막 하다 보니까 저기 영국도 70년 초반, 60년 후반에 바버라는 재무장관이 했던 그 바버 붐이라는 게 이제 감세, 금융 완화 이런 걸 통해서 통화력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여서 영국은 저성장의 고물가, 그다음에 노조가 센 이런 게 되게 유용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일 쇼크를 비롯해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1976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IMF 하에서 이제 구조 개혁들을 재정 지출 삭감하고 금리는 막 15%씩 올리고 미국과 볼코가 했던 것과 실은 비슷한 대응.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했던 것들입니다. 재정지출 삭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IMF의 대응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일 쇼크를 대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대처가 정권을 잡게 돼서, 처음에는 오일 쇼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파업도 많았고, 강경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인플레이션 제압을 통화주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럭키하게도 북해전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 민영화,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한 그 통화주의, 신자주의로의 전환을 통해서 영국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80년 중반에 이제 빅뱅, 금융기관 뭐 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영국도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70년대는 그래서 독일이 가장 잘했고 그다음에 일본도 잘했고 그래서 둘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계기 그다음에 영국이 완전히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다시 80년대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모습을 선진국에서는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세 나라의 그럼 서로 다른 대응에서 오늘의 한국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그게 지금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것들입니다. IMF 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방식을 실은 그 영국이 그대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신자주의 개혁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들을 그때 적용했던 것들을 우리한테도 적용한 겁니다. 금리는 높게 하고 재정은 줄이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 쭉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져서 또 우리가 체력도 달라져서 지금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의 98년의 외환위기 때의 상황을 그대로 그 정책들이 그대로 여기 썼던 정책들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 동유럽은 이제 어떻게 대응했나요?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실은 인플레이션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빵. 왜냐 만들어서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식 물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낮은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소련 공식 물가 상승이 0%에 가까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딱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얘들이 써야 되는 그 생필품이 늘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줄을 서야 됩니다. 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그 빵이 없는 거죠. 고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서야 되는 시간 비용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 시장에서는 폭발했죠. 요게 그 암시장 같은 그 중국에서는 저 공식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개방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2개를 뒀었는데 거기에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고 그 사회주의에서는 임금을 받으면은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쓸 데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은행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한 2%, 3%. 그다음에 기업한테는 국영기업한테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1, 2%의 돈이 나가니까 망하지 않는 이런 구조로 완전히 효율성이 제로로 가는 겁니다. 이런 돈들이 저축했던 돈들이 억눌렸던 것들이 나중에 개방이 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동유럽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중국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동유럽 같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억눌린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사회주의 기본이라고 본다면 소련, 중국 등등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뭐 루마니아 등등은 60년대 노조 운동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민주화 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민의 그 어떤 생필품이나 이런 필요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서방에서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관행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는 부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근데 나중에 이제 부도 나죠. 그런데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볼코가 금리를 올려서 70년대 빌렸던 외채로 빌렸던 공장과 뭐 이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외채가 많은 상태에서 볼코가 금리를 20%씩 올리니까 국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외채를 갚아야 되는 이 외채 부담도 엄청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들이 먹어야 될 생필품도 농산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간 거예요. 이게 동유럽이 먼저 무너진 이유입니다. 루마니아도 그렇고 뭐 등등. 거기다가 스르니 코메른인가요? 폴란드 등등등의 낮은 가격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70년대까지는 그 요인 쇼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상당히 혜택도 많이 있으니까 럭키했으니까 줬는데 스르니 그 후반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들어가서 돈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80년 초반에 유가가 급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이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외채 부담 또 소련의 지원 떨어져 그래서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되면서 정치 경제적 위기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권 사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는 교훈은 좀 뭘까요? 그거는 뭐 이제 이미 사회주의 거의 없으니까 중국도 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억눌린 인플레이션. 그리고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가격 통제인데요. 아까 닉슨이 1971년 8월 15일 때 닉슨 쇼크 때 금태환 정지뿐 아니라 임금하고 가격 약간 통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초반은 먹혔어요. 그런데 아까 이 자본주의에서의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뭐 어떻게 전가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생산을 줄여버리더라고. 약간의 무리한 그런 가격 통제들이 이 생태계를 붕괴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스타벅스도 그렇고, 애플도 칩플레이션 또 뭐 이런 물가 인상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말씀드려서 가격 전가. 지금 한쪽에서는 전략적으로 가격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게 잘못했을 때 지금의 이 생태계를 잘못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눌렀다가 다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원인은 맞는데 이 잘못 정책을 했다가는 그게 나중에 억눌렀다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잘 건드려야 된다. 하지만 그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에 중남미는 어떻게 대응했던 건가요? 중남미가 최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교과서죠. 멕시코, 브라질, 뭐 칠레도 그랬고 아르헨티나. 여기에 이제 공통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남미 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거기 원자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원자재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전쟁하고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에만 너무 1차 산업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해서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애들이 주로 수입 대체를 합니다. 어떤 돈으로? 그때 오일 머니로 생긴 사우디 등등등의 오일로 번 돈을 가지고 사우디나 이런 등등이 돈을 시티은행에다 예치를 했거든요. 여기는 우리 필요한 놈 알고 있어 해가지고 얘들이 중개를 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데 그 외채가 아까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고 유럽의 큰 은행이나 아니면 미국의 큰 은행들이 이제 주로 달러로 오일 머니들 됐다 거의 달러니까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도 변동금리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입 대체를 한 거죠. 우리도 제대로 된 공산품 만들어보자. TV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일제만 쓰고 미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걸로 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 되잖아요. 성능 떨어지니까. 그런데 계속 이 국영기업이거든요. 이거 민영화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만들었는데 계속 적자만 나.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정부가 좀 대주기도 하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만한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볼코가 금리를 20%씩 올리니까 달러 강세. 그러면은 내가 달러를 빌렸을 거 아니에요. 달러 없는데. 그죠? 내가 빌린 돈의 2배가 됐죠? 거기다가 금리가 원래는 한 6, 7%였는데 20% 됐네? 이거 2배? 그러니까 갑자기 빌린 돈이 막 몇 배가 돼버리면서 모라토리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게 80년대 중남미 위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본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달러 비중을 한 3% 달러로 빌리는 거는 외채의 3%, 5%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50% 막. 지금은 왜냐 봤잖아. 그다음 빌릴 때도 변동금리 안 하고 고정금리.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맞다 지금. 근데 그때는 그럴 줄 모르고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칸타렐 유전이 발견됐어요. 네. 엄청난 유전이. 땡큐죠. 그래서 일단 여기 뽑아내지 못하니까 요거 담보로 돈을 달러로 엄청 빌렸는데 바보처럼 하다가 이제 그 변동금리에 달러로 고정금리 했어야지. 고정금리 몰랐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은행의 신디케이션 론은요. 네. 은행은 지금도 변동으로 빌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그 금리 리스크를 자기 안 가져가려고. 그렇죠. 근데 채권은 확정이잖아요. 네, 확정을 했어야지. 그때 이제 제가 있었으면 확정으로 해라고 했겠지.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남미가 또 심각하게 되는 이유가요. 특히 이제 아까 막 그 수입 대체해가지고 뭐가 해보려고 했던 정부들이 군사 정부가 많아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조개혁 이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정권 뺏기잖아요. 그죠? 내가 쿠데타 했는데 그렇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무리하게 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돈도 나올 때가 막혔어. 네. 근데 월급은 줘야 돼. 어떡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고 그걸로 이제 월급을 주고 하면서 네. 이게 통화가 엄청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도 했어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칠레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뭐 멕시코도 약간 했었고 브라질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제도적인 약속을 하게 되면서 그 90년 후반 우리 IMF 때랑 비슷합니다. 그 뒤로 그 나라들이 브릭스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고요. 멕시코나 뭐 칠레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서 그걸 제가 맨 끝에다 놨을 거예요. 아마 뭐 이건데요. 자, 브라질이 이렇습니다. 그 전에 막 하이퍼로 갔죠. 1000% 2%인데 이게 10% 미만으로 인플레가 잡힙니다. 어떻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 타겟팅. 요 레인지 안에 안 들어가면 한 뭐 3에서 3.5에서 뭐 한 5.5, 6.5 요 안에 못 들어가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거 때문에 야 무슨 내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정치 이용할 때 그렇죠? 때문에 재정도 방만하게 지금은 뭐 3% 또는 4%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적인 기계 1999년 2000 이때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이때 해야 그래서 요거를 원래 카르도소라고 하는 좌파 경제학자였는데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 종속이론 이런 거 하다가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장관 때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그 뒤로 25년, 30년 동안 잘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2000년 이후로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브릭스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고 이제 제도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 제도적 기반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보면은 분석한 나라가 있고요. 분석을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주로 우리 한국 분석하면서 좋을 때 나쁠 때 셀도 했다가 바이도 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브라질, 멕시코, 칠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남아공 등등등의 큰 나라들을 우리가 주로 분석해서 제도적 기반이 돼 있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잘 분석 안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잘 안 해. 거기는 제도적 기반이 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머징 마켓으로 부르고 투자하는 거고 이 제도적 기반이 약한 나라를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금리를 50% 줘도 덜하면 안 돼. 그 이머지 마켓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좀 분류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외환시장이 이거 뭐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선진국이죠. 이제는. 아무리 봐도. 자, 그럼 화폐 신뢰가 무너진 나라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자산을 지켰고 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같은 건 뭘까요? 화폐가 그 신뢰가 붕괴되면은 달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달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뭐든 간에 다 달러로 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이 한 1조 한 250만 달러쯤 되거든요. 갖고 있는 게. 네. 실제로요? 안 놀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뒤에 무슨 말 할까 싶어서요. 그 중에 1조 달러가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그 나라가 이런 나라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네, 그러니까 같은 달러, US 달러 말고 네. 무슨 이제 짐바브웨 달러 이렇게 되는데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게 쓰레기예요, 완전히. 근데 그걸 어떻게 거스름돈으로 받아오긴 했는데 자, 이렇게 약화되면은 그 나라에 짐바브웨에 가서도 자기 통화 잘 안 받고요. 달러로 받으려고 합니다. 달러로. 그래서 어떻게든 달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달러를 갖고 있려고 하는가 정도를 이제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게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돼서 바로 US 달러를 쉽게 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걸로 이제 친흥국의 국부펀드나 뭐 중국이나 여기서 살려고 하는 그 수요를 대체하려는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뭐 큰 나라들은 요즘 뭐 미국채를 잘 안 산다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나라들이 이렇게 화폐가 신뢰가 강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달러리제이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는 달러로 이렇게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과거에도 많이 보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러리제이션,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되는 이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다. 자, 그럼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중동붐, 오일쇼크가 뒤엉킨 거시경제 하락한 시기에 인플레이션 한국은 어떻게 폭발했나요? 그 70년대에는 우리도 오일 쇼크 때문에 거의 20%씩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 바로 직전에 오일 쇼크가 73년이잖아요. 네. 제가 72년생인데 그 72년 2월 8일인데 자, 그 2월 8일이 중요한 이유가 71년 2월 8일에 나스닥이 만들어졌어요. 나스닥은 원래 이게 자회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막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거 주면은 거기서 체결되고 하는데 우리가 막 그 미국의 그 주요 장인 다우나 이렇게 보면은 막 주문 내잖아요. 맞아. 이게 메인 시장이고 나스닥은 그때까지 비상장 시장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찍 적어주고 주고 이게 또 찍히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난장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SEC에서 71년 2월 8일에 이제 전자식 주식 거래를 좀 제대로 투명하게 해라 하고 만든 게 나스닥이에요. 전자식 그 거래소. 원래 진짜 거래소가 아니라 단순한 자동 시세 그 표시 시스템. 네.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만 세긴 했는데 그 72년쯤에 우리가 뭘 했냐면 그 사채 동결 조치를 했어요. 밑에 있는 진짜 사채죠. 회사채 시장 이런 게 아니고 사채로 고금리로 받았던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금태환 정지되고 닉슨 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사채 동결 조치를 통해서 고금리 기업의 사채를 강제로 동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 저금리로 대출하는 식으로 좀 바꾸고 실은 그게 돈이 풀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가운데 오일 쇼크가 나면서 우리도 그 통화량 팽창인 가운데 이게 폭발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상당히 럭키했던 게 그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붐. 그래서 달러를 엄청나게 갖고 올 수 있었던 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럭키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이나 이쪽 입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보면요. 자, 이게 원유가 상승 때문에 그 오일 쇼크 때문에 인플레도 상승했는데 밖에서 가까운 달러가 유입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해서 이것도 같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980년 물가의 전쟁 그리고 3조 호황의 축복세 한국은 어떻게 두 자릿수 고물가를 잡은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오일 쇼크 때는 그래도 중동 붐 등등으로 우리가 살만했는데 두 번째 오일 쇼크 때는 더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되게 한계에 부딪히고 왜냐면 중복 투자로 부채도 되게 높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바로 이어진 게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터졌죠. 부마 항쟁, 박 대통령이 피격됐고 신군부가 등장했고 5.18 광주민주운동이 있었고 이게 그래서 1980년대가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4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그러나? 마이너스 1.6 하기도 했고 물가가 28% 정도로 1980년도가 최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은 미국에 볼코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김재익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네. 경제수석인데요. 네.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분이 볼코와 비슷한 통화주의 정책으로 이 물가를 잡는데 이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 일변도 지금 그 케인주의죠. 성장이 최고야. 했는데, 이게 그냥 성장하면 안 되겠구나. 물가 안정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성장이구나라고 정책 순위가 좀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축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산을 삭감하고요. 아까 임금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네. 자, 나를 비롯해서 이제 공무원들 다 임금은 동결. 그래서 민간업체도 가급적이면 좀 동결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농산물 추곡 수매가가 중요합니다. 음식료 여기 영향 많이 미치잖아요. 이럴 때 그 추매가를 농민 쪽에서는 더 높게 받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한 자릿수 정도로 통제.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유동성 축소. 이래서 28%가 다음에 82년에 7%로 잡히고 83년에 3.4%로 빠르게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제 생각에는 김재익 수석이 잘한 것도 있는데 실은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금리 올려 아니면 해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언제 이렇게 보면요. 2010년인가 15년 때 보면은 푸틴의 러시아를 분석하는데 여기 물가 잘 잡았어요. 이 이유를 보니까 역시 푸틴이니까 딱 하면은 별로 군말 없이 따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격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김재수 수석이 잘 한 것도 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을까. 그 물가를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8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어지는 3조 호황을 만드는 기본이 됐고, 아까 볼크가 금리 올려서 또 이제 신자유주로 바뀌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2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난 경기 성장을 하게 됐고, 아까 채권 좋아지고 주식 좋아지고 피터 린치가 나오고 그런 시장이 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근데 한국이 또 1990년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단 말처럼 자산 거품이 또 외환 위기로 이어졌는데 넘쳐난 유동성 어디로 쏠렸던 거죠? 3조 호황이 그거잖아요. 저유가, 저금리에 또 이제 환율이 엔화 강세 때문에 혜택을 봐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니까 원화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90년대 초반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겠죠. 그리고 또 87년에 우리가 6월 항쟁 뭐 이런 걸 통해서 노조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 올려줘. 그러니까 이게 임금 물가 상승이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는 좋았는데 그게 실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폭등한 이런 상황이 실은 90년 초반쯤에서 그때 이제 주가가 막 1000% 가기도 하고 부동산도 급등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 건설. 요거는 부동산 가격 뭐 좀 잡는 데 좀 도움이 됐겠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원자재나 뭐 등등이 들어가면서 90년 초반에 그 물가 상승은 실은 되게 한꺼번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샴페인을 좀 너무 일찍 터뜨렸다. 자본시장 개방을 좀 빨리 했었고, 그래서 환율 안정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금사들이 단기 외채로 조달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를 하면은 유동성이 우리 들어오면은 인플레 더 부담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해외에서 빌렸던 단기 자금을 한 3개월 미만으로 잡았던 리보로 빌렸던 단기 자금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 회사치 투자했다가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98년인가요? 97, 8년 그때 인도네시아, 태국 바트부터 쓰러지면서 연이어 이거에 물린 한국 금융사들이 같이 쓰러지면서 우리가 IMF 외환 위기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아 그런 게 아니고 유동성이에요. 외환 유동성. 그러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우리가 지금 아까 고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이거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의 변화에 너무 무리하게 했었고 실은 그런 식으로 외환 유동성들이 문제가 됐던 나라가 이제 멕시코도 데킬라 위기 때 94년에 그런 걸 겪었었고 90년도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까 금융기관이 그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특히 뭐 이런 데들이 또는 뭐 헤지펀드 이런 데들이 막 설치는 게 60, 70년대가 아니라 아까 80년대 금리가 쫙 내려오고 거기서 시드를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좀 이런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90년도. 신자유주의 시대니까 돈만 잘 버는 게 장땡. 엄청난 똑똑한 애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죠. 뭐 이렇게 취약한 데만 공격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멕시코도 공격했고 바트와 공격하면서 우리도 공격받았던 것들이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동성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 너무 방만하게 가지고 왔었던 것도 문제였다. 이렇게 봐서 책임이 우리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샴페인 얘기가 그 자산 거품의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한국 투자자가 또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인플레이션 누구를 부자로 만든가 책에서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특성 때문이며 복합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죠. 가장 주의해야 할 점과 아무래도 한국은 또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에너지하고 식량 해외 의존이 너무 많아서 그 이슈에 의해서 출렁이는 게 이제 너무 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밖에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뭐 농산물 가격 등등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르게 급등하게 되는 밖에보다 좀 더 진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1997년 때 그 환율이 막 1000원에서 2000 가다 보니까 수입물가 급등하면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도 무지하게 오르는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 2007년에도 실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비중이 또 거의 7, 80%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물가는 뭐 한 1%, 2% 나와도 실은 부동산이 갑자기 막 10%, 20%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한국만의 인플레이션 방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는 실은 다른 데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더 컸던 나라였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